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는 24일로 예정된 누리호 3차 발사를 앞두고 누리호 1단과 2단이 조립됐고 19갈 위성 8기도 나로 우주센터에 입고됐습니다. 이번 3차 발사는 1, 2차 발사와 달리 실용 위성을 궤도에 안착시키는 것이 목표인데 발사 2주 전까지 조립을 완료하고 최종 점검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경찰이 코카인이나 엑스터시, 필로폰 등 10가지 마약 성분을 30초 만에 탐지해내는 휴대용 키트를 개발했습니다. 2년 뒤엔 일반인도 쓸 수 있게 할 계획이어서 각 개인이 마약 범죄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경우 차에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잠금 장치를 음주운전 적발자의 차량에 부착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설치 의무화를 위해서는 기기가 달라도 측정 결과가 일정하게 나오도록 하는 기술 표준화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상될 때 국내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발령하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효과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배출 규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거나 주변 지역에 먼지가 넘어온 것일 수 있는데 미세먼지를 줄일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간의 뇌를 기능성 MRI로 촬영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읽어내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복잡한 생각도 정확한 문장 수준으로 표현되는데 참가자가 실제로 떠올린 생각과 해독된 내용이 완전히 일치할 확률이 절반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8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이달 24일로 예정돼 있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3차 발사가 세부 발사 계획과 함께 단결합 등 준비 태세에 들어가 있습니다. 1, 2차 발사 때와는 최종 미션과 추진 과정이 다르고 발사 고도도 달라졌습니다. 누리호 3차 발사 어떻게 준비되고 있고 또 무엇이 달라졌는지 이성규 기자가 현장을 취재하고 왔습니다. 누리호 3차 발사 준비 관청인 나로 우주센터입니다. 현재 누리호는 1단과 2단의 조립을 마친 상태입니다. 누리호는 발사 2주 전까지 3단에 실용위성 8기를 장착합니다. 이후 1단과 2단 결합체에 위성을 탑재한 3단을 조립하고 최종 점검에 돌입합니다. 이번에 탑재되는 위성은 차세대 소형위성 2호 등 총 8기로 무게는 504kg입니다. 지난해 6월 2차 발사에서 누리호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1.5톤의 위성 모사체보다 탑재 중량은 줄었지만 실용 위성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3차 발사가 성공이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어떤 이런 실전적인 걸 바탕으로 상용 발사 서비스에 한 걸음 다가간다고 생각합니다. 주 탑재체인 차세대 소형위성의 특성에 맞춰 고도는 2차 발사의 700km에서 550km로 발사 시각도 오후 4시에서 6시 24분으로 변경됐습니다. 차세대 소형위성은 태양열로 에너지를 충전해야 하는데 오후 6시 이후 발사해야 태양빛을 언제나 받는 태양 동기 궤도에 진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가정하고 있는 오차 범위 내에서 차세대 소형위성 2호가 목표 궤도에 안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성공 실패의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기상 상황 등을 고려한 발사 예비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3차 발사에는 지난해 10월 체계 종합 기업으로 선정된 민간기업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누리호 조립을 총괄 관리하고 발사 과정을 항우연에서 배웁니다. 4, 5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발사체 구성품에 대한 제작 품질 관리, 그리고 총조립, 그리고 시험 평가에 관련된 발사체 제작에 관련된 총괄 업무를 본격적으로 수행할 계획이고, 해외에선 이미 스페이스X 등 민간 우주 기업이 발사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이번 발사를 통해 국내 우주 산업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누리호는 오는 2025년 차세대 중형위성 3호를 탑재하고 4차 발사에 나서는 등 2027년까지 총 3차례 더 실용위성을 쏘아 올릴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네, 이번 누리호 3차 발사에는 모두 8개의 위성이 실려 운송되는데 주 탑재 위성인 차세대 소형 위성 2호는 발사 13분 3초 뒤 가장 먼저 분리될 예정입니다. 카이스트 연구진이 개발한 이 위성은 국산 영상 레이더를 통해 지상을 관측할 예정이며 우주방사선 관측 장비 등 국산 우주 장비의 성능을 검증하게 됩니다.
첫 위성분리 후에는 한국천문연구원이 개발한 도요셋 4기가 각각 20초 간격으로 분리돼서 서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편대 비행을 할 예정입니다. 도요셋은 지상 전파나 위성 통신에 영향을 주는 태양풍 등의 변화를 관측해서 우주 날씨 예보와 경보 정확도를 높이는 데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우주 방사능량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루미르 큐브 위성과 해상도 4m 광학 카메라의 성능을 검증하는 저스테 큐브 위성, 한반도 지표면 편강 데이터를 수집하는 카이로 스페이스 큐브 위성도 20초 간격으로 발사됩니다. 위성 8개 교신 성공 여부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 확인되는데 누리호 발사 다음 날인 25일쯤 발표될 예정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8,16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주 전보다 2천여 명, 2주 전보다 3천여 명 많습니다. 신규 환자 가운데 국내 발생 사례는 8,131명, 해외 유입 사례는 33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137명으로 78일 연속 1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코로나19로 하루 새 숨진 사람은 7명으로 누적 사망자가 34,534명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3년 4개월 만에 코로나19 비상사태를 해제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국내 위기 단계를 조속히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 위기대응위원회를 열고 확진자 격리 의무를 7일에서 5일로 단축하는 방안 등을 확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서울역 광장에 설치된 임시선별검사소가 한산합니다. 이달 안에 이곳을 포함해 전국 지자체가 운영 중인 임시선별검사소 9곳이 모두 사라질 전망입니다. WHO의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 선언에 따라 방역당국도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신속히 내리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질병관리청은 WHO 긴급위원회 결과와 국내외 유행 현황, 국내 방역 역량 등을 종합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을 취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의 방역 상황이라든가 의료 대응 상황들을 고려하면서 위기평가 회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기평가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발생 상황 그리고 여러 가지 방역 상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따라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3단계 로드맵 가운데 1단계가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먼저 확진자 의무 격리가 일주일에서 5일로 줄어들게 됩니다. 입국 3일 뒤 PCR 검사를 받으라는 권고도 해제되고 신규 환자 등 통계는 주간 단위로 발표됩니다. 병원과 약국 등에서 마스크 의무는 더 유지되는데 오는 7월쯤에는 벗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코로나19 법정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내려오는 2단계 조정이 이뤄지면서 격리 의무도 권고로 전환되고 선별진료소도 모두 사라집니다. 주요국 가운데 미국은 오는 11일 코로나19 국가 비상사태를 해제하기로 했고 일본도 다음 달 8일 관련 방역 조치를 해제할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WHO 긴급위원회 위원으로 비상사태 해제 결정에 참여해온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새 변이 발생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올여름 사실상 엔데믹 전환이 시작되는 것으로 내년 상반기엔 코로나19를 독감처럼 관리하는 3단계 전환으로 완전한 엔데믹화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마스크 의무 해제 이후 어린이와 청소년을 중심으로 독감 유행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주 전국 190여 개 인플루엔자 표본 감시 의료기관에 찾은 외래 환자 가운데 독감 의심 증상 환자는 1000명당 2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7세에서 12세에서 1000명당 43.1명으로 이번 절기 유행 기준이 4.9명에 8.8배 달했고 13세에서 18세 환자도 1000명당 34.5명을 기록했습니다. 마스크 의무 해제와 새학기 개학 등과 맞물려 독감 의심 환자는 6주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름과 가을철에 주로 발병하는 감염병인 수족구도 영유아를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4월 넷째 주 수족구병 의심 환자 분율은 외래 환자 1000명당 4.7명으로 지난주 2.7명에 비해 늘었고 특히 0세에서 6세에선 1000명당 6.8명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1월에서 4월까지 국내에서 말라리아 환자가 40명 넘게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국내 말라리아 환자가 42명으로 집계됐다며
야외 활동의 조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3월까지 한 자릿수였던 환자가 지난달에만 20명 이상 늘면서 2020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말라리아는 모기를 통해 전파되는 감염병으로 국내에서는 감기와 유사한 증세가 사흘 간격으로 나타나는 3일열 말라리아가 많고 치사율은 낮습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상될 때 국내 발생량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2017년 처음 도입됐습니다. 자동차와 발전소, 산업 현장의 미세먼지 발생을 규제하는 건데요. 과연 성과가 있었을까요? 국내 연구진이 조사해보니 비상저감 조치 효과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2월 22일 서울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국내 발생 오염물질에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당시 초미세먼지는 저감 조치 발령 당일 세제곱미터당 최고 55 마이크로그램에 달했고 해제된 다음 날에는 39 마이크로그램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가운데 국내 발생 초미세먼지의 기여도는 어느 정도나 될까? 사흘 동안 21 마이크로그램 정도가 유지됐는데 조치 발령 당일이 미세하게 더 높았습니다. 고농도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지만 초미세먼지가 짙었던 날은 어떨까? 2019년 3월 28일 비상저감 조치가 없었지만 서울 초미세먼지 농도는 기준치 50 마이크로그램을 넘어 세제곱미터당 51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날 전후 사흘간 국내 발생 초미세먼지 기여도는 세제곱미터당 15 마이크로그램. 역시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진 날과 비슷한 형태를 보였습니다.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지면 자동차 배기가스를 규제하고 미세먼지 발생 현장의 가동도 단축합니다. 그런데 그 효과가 실제로는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했든 안 했든 차이가 없었던 겁니다. 4가지 상황을 가정하여 조사를 해봤는데 국내 발생 미세먼지 기여도는 증가하거나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상저감 조치의 효과가 없거나 있더라도 극히 미미했다는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 연구진이 추정한 원인은 크게 2가지였습니다. 먼저 미세먼지 배출 규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그 효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을 가능성입니다. 두 번째는 주변 지역에서 유입됐을 수도 있습니다. 서울의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져도 경기도나 충청권이 미발령됐다면 그 지역에서 발생한 초미세먼지가 넘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는 지난 2017년 도입 때 6년 동안 국민에게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주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미미했던 것으로 드러난 만큼 이제는 미세먼지를 유의미하게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할 걸로 보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5월에는 맑은 날씨가 많은 달이지만 불청객이 2가지나 있습니다. 바로 꽃가루와 자외선인데요. 1년 중 꽃가루가 가장 심하고 자외선도 갑자기 강해져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5월은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며 봄이 절정에 달하는 시기입니다. 기온도 점차 올라 낮 기온도 야외 활동에 좋은 20도에서 25도 사이를 유지합니다. 5월을 계절의 여왕으로 부르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황사에 이은 봄의 불청객, 꽃가루가 가장 심해지는 때이기도 합니다. 봄철 꽃가루는 참나무, 삼나무, 오리나무, 자작나무 등의 나무가 번식을 위해 꽃을 피우며 발생합니다. 이 나무꽃에 무수히 많은 꽃가루가 바람에 의해 날리며 면역 기능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꽃가루가 바람을 타고 다른 꽃으로 이동을 해서 수분과 수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꽃가루 알레르기는 1년 중 식물이 많이 개화를 하는 시기인 5월과 6월이 가장 높고 일부는 가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알레르기가 심한 사람은 오전 운동이나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후에는 손과 얼굴을 씻어야 합니다. 꽃가루에 이어 자외선도 5월 불청객의 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피부 깊은 곳까지 침투해 주름과 색소 침착, 탄력 저하 등의 노화를 일으키는 자외선 A의 경우 6월과 7월 사이 연중 최고를 기록합니다. 하지만 5월부터 갑자기 강해져 방심하면 피부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맑은 날 중부지방의 자외선 지수는 5월부터 매우 높음까지 치솟습니다. 이 정도면 30분 만에 피부에 홍반 등의 질환이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 햇볕이 강할 때 외출할 때는 양산이나 모자,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구름이 많은 날에도 자외선이 구름에 반사되며 맑은 날 못지않게 강해질 수 있는 만큼 경계가 필요하다고 전문의들은 조언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정확하게 읽어내는 기술은 SF나 판타지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는데요. 머릿속으로 떠올린 복잡한 내용을 문장으로 표현해주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전신이 마비되거나 언어 장애가 생겨 소통이 힘든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영화 해리포터에서 주인공은 마법 학교에 입학한 뒤 반배정을 위해 마법 모자를 머리에 씁니다. But where to put you? Not Slytherin. Not Slytherin. Not Slytherin, eh? 영화 속 마법 모자처럼 사람의 생각을 읽어내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혈류를 감지하는 기능성 MRI로 인간의 뇌를 촬영합니다.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어떤 부위가 활성화되는지 보고 챗GPT와 같은 언어 인공지능에 학습시킵니다. 그리고서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영상을 보여준 뒤 뇌 활성 부위를 바탕으로 생각을 해독하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 둘 다 북쪽에서 태어났습니다라는 내용을 들려준 뒤 뇌 영상을 해독했더니 그가 태어난 곳에 대한 경험을 나눴습니다. 나도 북쪽에서 태어났습니다라는 원문과 유사한 문장이 나옵니다. 애니메이션 영상을 보여줬더니 두 마리 중 한 마리가 내 손을 향해 뻗더니 다른 한 마리를 끌어당겨 내 얼굴 앞까지 옵니다. 그가 나를 때리는 걸 멈출 수 없었습니다라는 주어진 영상과 일치하는 문장이 나타납니다. This is a real leap forward compared to what's been done before, which is typically on like single words or short sentences, where you can get something about the gist of a sentence or something about, you know, what a word is related to. But we're getting whole strings of text, pretty complicated ideas. 개인의 의지에 따라 어떤 생각을 문장으로 표현할지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한 가지만 선택적으로 해독되도록 하고 해독되는 문장을 중간에 멈출 수도 있었습니다. It's important to be proactive and get a head start on, like for one, enacting policies that protect people's mental privacy. 기술의 정확도를 평가했더니 참가자가 실제로 떠올린 생각과 해독된 내용이 정확히 일치하는 확률이 절반에 이르렀습니다. 다만 이 같은 정확도를 위해서는 개인별로 7시간 30분 이상의 뇌활동 측정이 필요합니다. 연구팀은 이번 기술이 의식은 있지만 말을 하지 못하는 환자의 의사소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연구 성과는 네이처 자매지인 네이처 뉴로사이언스 최신판에 실렸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불법 촬영물에서 특정 피해자의 얼굴을 검색해 2차 피해 영상물이 있는지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개발한 이 기술은 영상물 속 얼굴의 특징점을 잡아 다른 영상물에서 같은 얼굴을 인식해내는 것으로 불법 촬영물을 더 신속하게 찾아 삭제를 요청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센터는 올 상반기 중에 어떤 유형의 피해자나 촬영물에 이 기술을 적용할지 정해 하반기 테스트를 시작하고 내년부터는 전체 피해 신고 사례에서 기술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어느덧 우리 사회에 깊이 스며든 마약, 나도 모르는 사이 마약을 접할까 봐 두려운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경찰이 음료 속 마약 성분을 잡아내는 휴대용 키트를 개발했는데 10가지 마약을 30초 만에 탐지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권준수 기자가 직접 체험해보고 왔습니다. 얼핏 보면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이 종이 막대는 사실 경찰과 성균관대학교 등이 함께 만든 휴대용 마약 탐지 키트입니다. 코카인이나 엑스터시, 필로폰 등 10가지 마약을 30초면 잡아내는데 100만 분의 1g의 작은 양도 검출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은 우유와 필로폰이 들어가 있는 우유에 각각 키트를 넣어봤습니다. 지금 막 30초가 지났는데요. 필로폰이 들어있던 우유에는 동그란 마크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양성이란 뜻입니다. 마약 키트는 최근 논란이 된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처럼 음료나 음식에 몰래 마약을 넣어 먹게 하는 범죄를 예방할 목적으로 개발됐습니다. 당장은 경찰 수사에서만 사용하지만 안정성 검사를 거쳐 2년 뒤엔 일반인도 쓸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누구나 키트를 들고 다니면서 마약이 들어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분들도 스스로를 범죄로부터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 같고, 경찰관 분들도 현장에서 이 물질이 마약인지 아닌지 신속하게 탐지할 수 있음으로써 수사의 효율성을 좀 더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전자충격기와 3단봉 등 경찰이 최근 개발한 치안 장비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차세대 조끼는 가벼우면서도 흉기를 방어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 나온 접이식 방패까지 펼치면 현장 경찰관 보호와 범인 제압 효과가 한층 더 높아지게 됩니다. 국산 소재와 기술을 적용해 외국산 장비보다 가격은 낮추고 실용성은 높였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흉기라고 하면 칼뿐만 아니라 어떤 깨진 유리병이라든가 송곳, 가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현장에서 치명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하게 됐고, 경찰의 안전이 국민의 안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나날이 고도화 지능화하는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찰 역시 첨단 과학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술을 마시면 차에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잠금 장치를 음주운전자 차량에 의무적으로 부착하게 하는 법안이 최근 발의됐습니다. 법제화와 더불어 측정 오차를 줄이기 위한 기술 표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소주를 마신 뒤 차량에 부착된 기기에 크게 숨을 불어넣으니 혈중 알코올 농도 0.045%라는 문구가 화면에 뜹니다. 차키를 넣고 돌려봐도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운전자의 입김을 측정해 면허 정지 수치인 0.03%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면 차량 시동이 잠기는 장치입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숨을 불어주는 꼼수를 막기 위해 얼굴 인식 카메라를 설치해 시동을 건 사람과 실제로 차를 몬 사람이 같은지 확인하는 기술도 개발됐습니다. 이미 일부 민간 기업이 통근버스에 시범 도입한 이런 음주 시동 잠금 장치는 얼마 전 음주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은 배승하 양 사건을 계기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일엔 관련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람에게 나중에 면허를 재발급해줄 때 차량에 최대 5년 동안 잠금 장치를 다는 조건을 다는 게 골자입니다. 설치 비용은 음주운전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장치가 없는 차량을 운전하거나 무단으로 떼면 벌칙도 부과됩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법안들이 줄줄이 발의됐다가 폐기된 만큼 이번엔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미국이나 호주에서는 음주운전 시동 잠금 장치가 이미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제 법제화를 통해서 상습 음주운전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측정 결과가 기계마다 들쭉날쭉하지 않도록 기술 표준화 역시 필요합니다. 아직까지 한국에는 표준화가 없습니다. 음주 측정은 정확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교정을 받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를 낸 경우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는 내용의 법안도 잇따라 발의됐는데 국회 문턱을 넘을지 관심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전국 초등학교 5곳 중 1곳은 전교생이 60명이 안 되는 소규모로 확인됐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전체 초등학교 6,163곳 가운데 22.1%에 해당하는 1,362곳이 전교생 60명 이하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소규모 학교는 전북 지역에서 203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은 201곳, 전남 199곳 순이었습니다. 전교생이 30명 이하인 초소형 초등학교는 지난해 512곳으로 전체의 8.3%를 차지했습니다.
날이 따뜻해지면 자연 경관뿐 아니라 우리의 피부 환경도 변합니다. 얼굴에 열이 많아져 피지가 더 많이 분비되는 지루성 피부염과 같은 피부 질환에 노출되기 쉬운 상태가 되곤 하는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투데이 내문 보고서에서는 지루성 피부염의 종류와 예방 또 치료법까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